남성요? 7월로. 지금 한창 월드컵 열기에 분노와 막 설렘과 분노가 막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죠? 오늘 뭐 한국 국가대표팀은 예선 탈락해서 이제 32강에 못 가고 탈락을 해서 귀국을 해서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 대한민국 유도 그랜드슬램이라는 대회에서 그 전에 올림픽 때 은메달 땄던 친구 있죠? 프랑스 올림픽이었나? 그때 은메달 땄던 유도 선수 있죠? 그 친구하고 그때 동메달을 땄나?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민종, 이준환이라는 그 우리 유도 선수, 강호동 씨하고 되게 닮았던 김민종 선수 그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 대회 유도 그랜드 슬램이라는 대회에서 금 2개, 은 하나, 동 하나를 획득을 했다고. 한국 유도 대표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6년 국제 유도 연맹 그랜드 슬램에 출전해서 2028년 LA 올림픽 뭐 예선 같은 게 있나 보죠. 뭐 포인트 따는 게 있나 보죠. 뭐 그런 거에서 둘이 친구 2명이 금메달 땄다는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본다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도에서 금메달 땄다고 영상이 있던 거예요. 근데 전부 한 판으로 다, 한 번도 뭐 그런 거 없이 전부 한 판으로 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메달을 땄거든요. 그 세계 1위, 세계 1위, 2위, 3위 다 세계 랭킹 1등, 2등, 3등 다 깨고, 그 유도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통쾌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이겼어요. 아주 멋지게 이겨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예. 아무튼 또 피파 한참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월드컵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물론 지금 부정선거 그 표 없어서 못 찍은 부정선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정부가 타이밍을 참 잘 잡았네요. 그죠? 어, 그 월드컵에 묻혀버렸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되게 부정선거 플러스 월드컵 성적 광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플러스 해가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만간에 진짜 뭐 그러니까 더블로 가는 거죠. 민주당처럼 더블로 가는 거죠. 좀 굉장히 분노에 휩싸이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조만간에 뭔 일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진짜 뭔가 다 때려 부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폭동 일어나기 일보 직전 아닌가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불의에다가 기름을 부은 그런 격이 돼버렸죠. 그럼 이런 일이 처음 있었냐?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4년 전에 우리가 카타르 때 누구였나요? 정권이? 국힘이었나? 음, 카타르 이전에 언제였죠? 카타르 때는 근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죠? 카타르 때는 좀 이렇게 역전승 해가지고 16강 갔기 때문에 분위기 좋았죠. 8강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 우리도 브라질 만나가지고, 그치? 브라질 만나가 졌죠, 그죠? 음. 근데 브라질 팀을 이긴 거는 어 일본이 최초가 아니에요. 한국이 최초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예전에 그 호나우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우승한 호나우두 있었잖아요. 그 드리블 잘 치는 친구. 그 축구 선수였나 하여튼 브라질은 우리 같이 이렇게 피파 랭킹이 낮은 사람하고 게임을 안 했어요. 게임을 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음 와가지고 그때 감독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김도훈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약간 조규성 선수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약간 원톱 원톱 스트라이커 스타일이었어요. 그 김도훈 선수가 한 골 넣어서 이겼어요. 옛날 브라질이 훨씬 더 잘했거든요. 지금 브라질보다 그때는 막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5번 우승한 것도 브라질밖에 없었고, 그때 브라질이 훨씬 더 잘했죠. 그때 2002년 그 멤버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레전드, 지금 레전드급 멤버들이 2002년 월드컵 때 다 왔거든요. 그 멤버하고 비슷한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급의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아시아 최초로 브라질한테 이긴 건,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에 그 브라질이 이긴 건 한국밖에 없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 일본이 얼마 전에 이겼죠. 월드컵 하기 전에. 오늘 또 일본이 막 자신만만하다 광탈을 하더군요. 저게 축구를 이렇게 보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다 그냥 계속 공격하면 수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설계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독일전에 이겼던 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 튀어나가야죠. 그래 골을 넣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수비만 했어. 튀어나갔어야 돼요. 그치? 원톱 하나 박아놓고 뛰었어야죠. 속공을 했어야죠. 그죠? 그런 게 좀 아쉽고. 브라질도 그렇게 막강하고, 지금 브라질은 네이마르도 없고, 네이마르가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하고, 게임 뛰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런 수준이라, 예전에 그 테러 당해가지고 후유증 있잖아요. 그 이제 나이가 들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계속 운동하고 이러니까 몸이 다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때 그 장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와, 무릎으로 그 척추를 찍어버리는, 와, 근데 무릎으로 척추를 찍었다고 뼈가 부러진다는 그것도 좀 그렇고, 뼈가 운동선수면 단단할 텐데, 인대등도 다친 게 아니고, 척추가 부서져 버리는, 그런 진짜 같이 동업자들끼리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이후로 계속 후유증 있잖아요. 그 수술하고 또 재수술하고. 네이마르 선수는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참 성실한 친구인데, 참 물론 요즘 이제 뭐 파티를 즐기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 연습하고 막 나와가지고 슈팅 연습하고, 정말 내가 저렇게 유명한 스타도 저렇게 성실한데 우리 한국 국대는 뭘 하고 있는지. 그죠? 네이마르 선수가 다치기 전에는 정말 정말 성실하게 그라운드에서 슈팅 연습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음, 아무튼 브라질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 전 축구 팬들이 다 궁금해 할 것이고, 항상 우승 후보 아닙니까? 브라질은 항상 영원한 우승 후보예요. 그죠? 음. 요즘 우리 저번에 카타르 때 펠레 분이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에도 예, 그분이 살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빙의 돼가지고 그분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문성 해설위원이라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펠레 아저씨하고 똑같은 그게 뭐가 있나 봐요.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 몸을 이렇게 옮겨 다니나 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그런 스킬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시는지 몰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그죠? 하여튼, 혹시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절대 맨유 유니폼은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맨유 쪽은 쳐다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박문성 의원, 박문성 의원께서 맨유 유니폼을 안 입고 나서 3위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절대, 맨유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대표 이번에 왜 광탈을 했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한국 최종 성적. 이번엔 좀 특이하죠. 48개국이 참여를 해서 조 3위만 해도, 조 3위에서, 그러니까 2등까지는 자동 진출. 그러면 24팀이 되잖아요. 12개 조였거든요. 24팀이 되는데, 그러면 32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 6개, 36개 하고,
보자. 8개, 8등, 8개 팀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3등 한 사람 중에 성적이 좋은 8팀을 다시 뽑아서 32강을 채우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 게임 플레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마 한국이 3등을 하겠지, 3등 해도 32강에 들어가겠지라는, 저희들도 한국이 광탈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32강에 들어가겠지, 그래도 1승을 했는데 32강 가겠지라고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2등 아니면 2등 아니라도 3등을 했겠지, 3등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종 성적 보시면 12위를 했죠. 그러니까 3등 12팀 중에 10위를 했어요. 위로는 이란이 있고, 이란도 탈락한 나라는 이란, 대한민국, 스코틀랜드,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또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이란은 좀 아까웠어요. 그죠? 이란은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향이, 이제 그 성향을 봐야 돼요. 지금 모든 스포츠가 어떻게 돌아가냐. 공격적인 걸 원해. 룰을 자꾸 공격적인 스타일로 룰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역행을 하고 있죠. 세계적인 축구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비를 했죠. 수비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비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득실이라고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비적이면 어떻게 해요? 골이 안 나겠죠. 지금 여기를 봐도 뭐 골 득실로 봐도 좀 하위권이에요. 그죠? 넣은 거 뺀 거 이렇게 보면 두 골, 두 골 넣고 세 골 먹었잖아요. 지금 그런 팀이 한 두 팀 정도 있어요. 위에 스웨덴, 에콰도르도 약간 수비형인데, 그 두 팀 정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 7점을 많이 한 팀도 있긴 한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7점이 7이죠. 근데 득점도 7이죠. 그죠? 스웨덴이 한번 5골 넣어가 이겼나? 5골 넣은 거 한번, 4골인가 5골인가 넣은 거 한번 이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다득점하는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죠? 우리도 약간 공격적인 맨유 같은 그런, 어, 에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맨유 같은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어야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한국은 수비 축구를 했죠. 수비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도 다쳤어요. 2명이나 다쳤죠. 원래 들어가야 될 박용우 선수하고, 박용우 선수, 여러분들이 욕 많이 했던 사람 있죠. 왜? 공 더럽게 못 받는다고 욕 많이 했던 그 키 크고 덩치 좀 좋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그 게임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기사를 지금 재활 훈련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직전에 또 한 명, 그 종막염인가 발에 이렇게 근육 찢어져 가지고 어 그 뭐지, 평가전 하다가 나간 사람 있죠. 김유빈인가? 약간 약간 잘생긴,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친구. 그 친구하고 둘이가 주요 수비수였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지금 백승호 선수가 서 있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다 작살이 났어요. 3명이, 원래 주전 3명이 작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좀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시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수비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가 없는 거죠. 음, 수비가 그렇게 구멍이 나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황인범 선수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안 됐을 때 그럼 백승호 선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죠. 둘 다 나가야 되니까. 이해갑니까? 황인범 선수가 수비한테 막히거나 지쳤거나 황인범 선수가 안 먹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승호 선수로 바꿔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이쪽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 처음부터 이제 선수들이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음음. 좀 수비에 득점이면 득점이 좀 많죠. 매 게임 한 골씩 먹는 그런, 오히려 수비 축구를 하면서 골은 계속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죠. 그죠? 뭐 아무튼 좀 많이 아쉽고, 황금 세대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이제 30 대가 넘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죠? 다음 37, 37, 36 아니면 37 쯤일 텐데, 어 저는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아마 은퇴를 하지 않을까. 저는 못 나온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 너무 안타깝고, 이 세대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세대, 어떻게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는 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적이 좀 좋은 성적 최고로 끌어올려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 감독, 뭐 캐나다 감독이 원래 뭐 했는데, 뭐 그건 홈버프가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요즘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 드는 거는, 캐나다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액바지로 쓴 게 아닌가. 그죠? 캐나다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좀 만만한 그 남아공에 올라가게끔, 좀 만만하게 홈버프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 감독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4강 갔잖아요. 그죠? 홈버프라는 거는 어느 개최국이나 다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홈버프 그것도 좀 문제가, 개최국이 이제 여러 개최국이 되니까 계속 개최국이 3개국이나 되잖아요. 3개국이나 되잖아. 그러면 홈버프를 3팀이나 받으니까 이거 좀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한 팀만 했는데 홈버프를 3팀이나 받으니까 이게 다른 팀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이 파일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32강 체제였으면 1승 1무 1패해도 16강을 탈락할 수 있고, 아프리카 축구의 상승세가 뚜렷이 보이고, 어 3위, 여긴 지금 3위 팀에 32강 진출팀 진출한 사람 순이에요. 그죠? 요 도표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형식의, 지금 뭐 개국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최소한 지금 48개국이 계속 월드컵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그러면 이 3위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잘 짜야 되겠다. 그죠? 갑자기 우리나라가, 솔직히 저도 뭐 3점이면 가지 않겠나? 3등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3위들이 전부 갑자기 승성 4점이 쫙 돼버리는 거야. 와, 그 있죠. 경우의 수, 그 왜 한 개 한 개씩 지우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해가 찾아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해필이면 우리가 A조라서, 이게 한 중간쯤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필이면 A조라서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 결과를 보고 이제 다른 팀들이 하니까 그것도 좀 불리하고, 좀 불리했죠. 운이 좀 안 좋았죠. 그죠? 음.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조금만 더 봐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올라갔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올라갔잖아.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아모림 전술이 국대에, 이게 뭐 이렇게 전술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아모림 전술이 433, 그 전술을 쓰더라고요. 저거 아모림이 써가지고 메뉴 말아먹었던 그 전술 아닙니까? 그걸 메인 전술로 쓰다니 놀랍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모림 감독이 원래 쓰던 전술인지, 아니면 그 포르투라는, 포르투갈에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맨날 챔스 가는 그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의 그 전술인지, 아니면 아모린 감독이 만든 전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맨유에서 아모린 감독이 이 전술로 말아먹을 뻔한 그 전술이죠. 그걸 왜 썼을까요? 그걸 메인으로? 저는 어쨌든 전술 선택이 또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윙백이 없거든요. 어? 우리 윙백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윙백 잘하는 사람 이름 한번 대봐요. 없죠. 윙백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윙백을 누굴 만들어서 너는 윙백 해라고 시키든지, 이렇게 좀 고강도 훈련을 시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윙백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국가대표 중에 '아 얘 윙백 진짜 잘한다.' 이런 애가 이 사람이 있으면 모르죠. 전부 다 그 풀백이라 그러죠. 어. 그러니까 그 수비가 이제 최종 4명 중에 양쪽 끝에 서 있는 사람? 풀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풀백 스타일을 많이 있지 윙백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전술을 썼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전술로 뭐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어 거의 맨유를 강등권까지 처박았던 그런 전술이고, 이걸 왜 썼을까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전술이 왜 답답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보통 3백을, 그러니까 3백을 왜 쓰냐부터 알아야 돼요. 3백은,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4백이 있었죠. 최종 수비수가 4 명인 4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4 명의 수비수를 3 명만 세우고 1 명을 공격적으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미들이 됐든 원톱이 됐든 2 명을 올리는, 1 명을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쓰는 352 전술 있죠. 352 전술이 대부분 그 대표적인 예고 이걸 올리는 거예요. 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윙이 오버래핑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주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저기 화살표에 맨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패스를 받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공을 갖고 쭉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윙한테 전달하고 윙은 또 원톱한테 전달하고 이제 이런 형식, 여기서 이제 요 세 명이 요쪽으로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 올라가죠. 이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5 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그 브라질이 일본하고 했다가 졌던 전술, 그 전술을 하고 있죠. 음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도 오늘의 페인이 그거죠. 윙이 안 올라가요. 윙백이 안 올라갔죠. 내려왔죠. 윙백이 위로 치고 공을 갖고 치고 올라갔어야지 브라질이 좀 더 힘들었을 텐데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고 뒤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죠? 5 백을 만들었죠. 그럼 공격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계속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치고 올라갔어야죠. 그죠? 오늘 일본의 어떤 페인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윙이나 풀백이 원톱은 못 갈 거고 양쪽 윙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앉았다. 저는 그게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올라가는 동작을 안 하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죠. 그 슈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골이 들어갈 확률은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방 맞고 2대 1로 졌죠. 그죠? 그 일본 축구도 오늘의 페이는 윙이 움직이질 않았다. 윙이 너무 가만히 있어 버린 거죠. 윙백이나 윙도 가만히 있고 윙백도 가만히 있고 양쪽 사이드가 한 명 아무도 안 올라갔다.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너무 편안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음. 라인을 확 올려 버리는 거죠. 그냥. 어떤 그거의 페인이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졌죠. 음. 그리고 국대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무 이 전술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죠? 이 전술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윙이 아니면 윙을 키우든가 윙백을 키우든가, 윙백이 좋은 윙백이 있지 않으면 이 전술을 쓰지 마세요. 어? 맨유 같은 경우는 이 전술을 썼을 때 오버래핑 할 수 있는 수준급의 풀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한국은 풀백이 없잖아요, 지금. 윙백, 풀백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전술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오죠. 지금 여기 화살표 방향을 보면 다 녹색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려고 공격은 못하고 다 백코트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슈팅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공 뺏기면 이제 중앙은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김승규 골키퍼가 나가서 공 잡다가 잘못해서 골 먹은 거. 여기서 이 중앙을 뚫어버리면, 중앙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세 명이 우르르 뛰어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뚫려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그 뭔가 대응을 못하면 바로 뚫려버리죠.
아모림도 그렇게 골을 많이 먹었어요. 아모림이 주로 골을 많이 먹은 게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풀백, 그 친구 있죠. 왜 손흥민 선수하고 싸웠던 사람. 그 요 왼쪽에서 되게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중앙의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종 수비수가 한 명밖에 안 남죠. 한 명 바로, 한 두세 명에서 한 명 바로 제끼고 골 넣어 버리는 거죠. 음.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전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모림이 잘 됐으면, 아모림이 맨유에서 대박이 났으면 또 모르죠. 아, 좋은 전술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거의 강등권까지 말아먹었는데 이 전술을 왜 씁니까? 그죠? 그리고 여긴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전술은. 그리고 한국 선수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거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술로 이긴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술이에요. 그죠? 물론 윙백이 정말 잘하는 이영표급의 윙백이 있다면 모르죠. 이영표 선수급의 윙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옌슨을 데리고 왔죠. 옌슨을 데리고 왔는데, 옌슨이 과연 정말 수준급의 그건가? 오히려 남아공 때 옌슨 가랭이 사이로 공 들어와서 골 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옌슨한테 묻고 싶어요. 왜 아웃사이더로 찼는지. 인사이더로 찼으면 공 들어갔을 텐데 왜 아웃사이더로 찼는지 좀 궁금해요. 음. 그 내가 보기에는 이영표 선수는 분명히 인사이더로 차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헤딩해서 넣었을 텐데 왜 아웃사이더로 바깥쪽으로 찼는지 좀 궁금하네. 그렇게 바깥쪽으로 차서 만약에 머리에 맞았다 그래도 골대 맞고 튕겨서 나갔을 텐데. 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부상 선수, 또 이상한 사람들. 음. 어. 하여튼 그래서 좀 이거는 국대에서는 아모린 전선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 그리고 5백 쓸 것 같으면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4백 쓰는 게 낫죠. 그죠? 오히려 4백을 쓰면 한 명을 위로 올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4백 쓰는 게 한 명을 위로 올리는 거, 한 명을 위로 올리겠죠. 그죠? 5백 쓸 바에.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사람들이 4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전략 전술을 잘 짰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의 문제점, 이번 대회에 드러난 대표점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누군가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음, 누군가가 설계를 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낮다? 아니면 일본 전술을 한번 해본 건가? 일본이 약간 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일본이 약간 설계를 했는데 일본 전술을 해본 건가? 그때 일본이 잘 나갔으니까. 일본 전술을 카피해서 한번 써본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설계 수준이 낮아요. 만약에 일본 거 갖다 썼다면 일본이 오늘 탈락을 했잖아요. 그 수준이 낮은 설계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일본 감독이 오래 하니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준 낮은 감독이 오래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수준 높은 감독이 오래 하면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수준 낮은 감독이 백날 오래 아무리 100년 1000년 해봐야 그 틀을 못 벗어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 수준 높은 감독을 데리고 와야죠. 그죠? 포지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포지션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거 원볼란치 투볼란치를 뭐 라볼 피하는지 그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윙백이 뭘 해야 되는지, 풀백이, 윙백이나 풀백이나 비슷하죠. 윙 요쪽 자리는 다 비슷해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대부분 기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돌파를 하냐, 더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냐, 이제 그거에 약간의 차이. 수비에 치중을 하나 공격을 하나, 그게 차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수행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그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점검을 한번 국가대표 상태를 점검을 한번 쭉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자리를 바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구글에 서령우 선수 그 검색해 봐요. 유튜브에. 서령우 선수는 양쪽 다 잘합니다. 다만 요번 월드컵 때 했던 그런 플레이는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올라가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공 받고 집어넣는 이런 약간 공격적인 그런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령우 선수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다 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풀백들은 감독이 일부러라도 왼쪽 오른쪽을 다 시킵니다. 이해가시죠? 일부러라도 그 소속팀에서 일부러라도 감독이 그렇게 시켜요. 왼쪽 오른쪽 양쪽 다 시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원래 풀백은 양쪽 오른쪽 왼쪽을 한 사람이 다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시켜요. 왜냐면 클럽에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풀백은 양쪽을 다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돌발 상황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 수준 낮은 설계를 했는데 돌발 상황이 터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가만히 안 있으면 안 내보내니까. 벤치 안 차놓으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벤치 안 차놓으니까. 어?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설계의 단점이에요. 그게 설계의 단점이에요. 설계파의 단점이에요. 설계도대로 하니까 누군가가 그 어, 설계도를 간파를 해버리면 그 허점을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설계를 엄청 잘하든지. 어쨌든 돌발 상황, 공이 어떻게 뭐 나가버릴 수도 있고 튕겨버릴 수도 있고, 근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 음.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대한민국 최고 축구 선수인가? 아니면 인맥 축구인가? 근데 이거 쭉 보면, 그죠? 선수들이, 이거는 무슨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 같은 그런 느낌? 음. 쭉 보면, 아시안 게임 와일드카드 같은 그런, 물론 선수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 뭐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이 다쳐가지고 주전급이 못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수들을 보면, 저 선수를 왜 데리고 왔지? 음, 저 선수를 왜 데리고 갔지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어, 특히 매번 그래요. 왜냐면 월드컵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해외 진출하기도 하거든요. 외국에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 몸값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어딘가에 수비 쪽에, 옛날에 그 남아공 때도 그랬고, 꼭 누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친구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항상 그래. 어. 그래서 그 선수 때문에 그 선수가 실수해서 져요. 항상 그래. 왜 그렇게 선수 선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집어넣는, 그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손흥민 선수, 뭐 이강인 선수 욕이 나오고, 그죠? 어쨌든 지금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라고 갖는 이 선수들이 과연 한국 최고의 월드컵이 나갈 수준의 그런 최고의 선수들인가 하는 거에서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방송에서 너무 띄우는 건 아닌가. 냉정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 너무 한국이 막, 그죠? 손흥민 뭐 최고의 뭐, 그 세대다. 황금 세대다. 너무 띄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프리카 팀을 이겼던 적이 예전에 남아공 때 나이지리아, 토고 한 번, 나이지리아 한 번 이겼나? 나이지리아는 이겼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네. 어, 확실하게 이긴 건 토고밖에 없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하고 그때 아프리카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변해 있죠. 그게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였나? 아프리카 축구가 굉장히 유럽의 그 조직력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EPL 선수 중에 50%가,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아프리카계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죠? 많이 이렇게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도 빠르고 굉장히 축구도 잘해요. 그죠? 근데 한국이 거기에
과연 그 아프리카 축구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죠? 음. 저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이 일부러 진 게 아닌가. 캐나다가 이길 수 있게끔 분석하기 위해서 캐나다가 16강에 올라가게 개최국이니까 캐나다가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액바지한 게 아닌가. 어?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전술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적절한 대처와 공략을 하지 못한다. 그죠? 제가 보기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분석하는 건 한국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는 좀 레벨이 낮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신체적인 동양인들이 좀 신체적인 조건도 좀 안 좋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철저하게 물론 상대방도 우리를 분석하겠죠, 그죠?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어떤 대처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한 게 아닌가, 그죠? 선수의 선발과 적절한 기용과 조커와 확실한 소스가 없는 것이 아쉽다,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구성원에서 제가 감독이었으면 저는 손흥민 선수를 윙으로 하고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후반전 물 먹을 때쯤에 오영규 선수를 교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로 교체를 해서 속공을 했을 것 같아. 음? 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많이 뛰어주면서 힘을 좀 빼놓고 몸싸움 좀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센터백들 좀 힘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그래서 힘 빼면 오영규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프린터를 해서 속공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를 약간 에시포드화 시켜가지고 약간 중앙 공격, 빠른 중앙 공격 속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 오영규 선수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공격 패턴이 중앙 쪽에 좀 잘해요. 그죠? 오영규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중앙에서 골 넣는 걸 참 잘해요. 이번에 첫 골도 체코전에서도 중앙에서 골을 넣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골 넣지 않습니까? 그런 플레이를 참 잘한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원래 윙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 중앙에 이제 1, 2, 3가 앞에 세 명이 서로 이강인 선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골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내부의 스파이가 너무 많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인물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부에 한국같이 이렇게 간첩이 많은 것처럼 스파이가 많으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내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죠? 어디에 거실 건가요? 그죠? 설마 패배하는데 그렇겠습니까? 그죠? 아니겠죠. 이 옛날에 그 삼성 라이온즈 한참 그 파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왕조 시절에. 그때 그 윤성환 선수라고 투수 있었는데 뭐 그 친구 돈을 땄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야 윤성환은 땄다던데 뭐 이러면서 그런 소문이 있긴 해요. 그죠? 뭐 소문에 뭐 어떤 분은 15억 꼬라박았다면서 한국 이기는데 지금 와서 뭐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 도박했다가 돈 잃으신 분들이 아닌가. 음. 아는 형님 폐지하는 걸로 봤을 때 아는 형님 그 뭐지 JTBC 부도 나가지고 아는 형님도 이제 제작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음. 아는 형님도 제작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뭐지 그 스포츠 또 이승훈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음. 아무튼 한국이 패배하는데 베팅을 안 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음. 현대그룹의 새로운 계열사 대한축구협회. 음.
거의 뭐 지금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 축구 협회 그 회장님이 그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님인 건 다들 아시죠? 대권 후보까지도 나왔고, 음, 축구에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 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가난했던 시절이 되게 길었거든요. 나라도 가난하고 축구 협회도 가난하고. 지금은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축구협회 진짜 맨날 월드컵 갔다 오면 그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 아저씨가 맨날 하던 얘기가, 그 탈락하고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흙바닥에서 공 차서 그렇다고, 공이 자꾸 튀고 바운드가 불규칙해서 잔디에 적응이 안 된다고, 인조 저 잔디 좀 깔아달라고. 월드컵 갔다 오면 맨날 그 소리 했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다고 그러던데, 대학교 다니다 리베로 홍명보로 유명할 때 월드컵만 갔다 오면 잔디 깔아달라고, 경기장 지어달라고. 그때 당시는 뭐였냐면 그 K리그 활성화 그 얘기했었고, K리그 활성화 얘기했었고, 잔디 깔아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유소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왜 그 국가대표들이 유럽 선수들처럼 왜 소집하면 손발이 안 맞냐? 왜 우리는 계속 합숙을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 전문가를 데리고 온 게 슈틸리케 감독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소년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유소년 때부터 축구를 비슷한 전술을 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제 방법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슈틸리케 감독 전문가, 그때 유소년 축구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슈틸리케 감독을 데리고 와서 축구를 했었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강인이에요. 그죠? 슛돌이. 그때 이제 유소년 키운다고 이제 슛돌이 TV에서 이제 슛돌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물이 이제 이강인이에요. 그죠? 꽃은 피었죠. 하나는 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선수들이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예전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전술 이해도라든지 개인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지 않고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음, 정체돼 있지 않고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하지만 어, 국제 수준에는 조금, 월드컵 수준에는 좀 아쉽다. 그죠? 현대그룹이 많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물심양면 도와준 건 사실이고, 그 광고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어디 저 축구단 스폰서 같은 것도 하고, 삼성도 예전에 첼시에 광고한 적 있죠. 그 유니폼 광고 했던 적이 있죠. 음, 많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몽준 회장님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정명구 체제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죠? 뭔가 이권에 개입을 한다든지, 약간 승부조작성 뭔가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요번에 사퇴한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는 축구인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제 뭐 후원이나 뭐 간접적인 지원이나, 뭐 그런 것만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축구인들한테 대한축구협회를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축구협회를. 응? 축구인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의 선진국 수준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응? 축구인들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응? 그죠?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그룹 계열사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독립적인 협회로서의 어떤 자립심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죠? 솔직히 지금의 문제는 클리스만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감독이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전에 미국 월드컵에서 16강을 간 적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월드컵 했을 때 감독으로서 16강 간 적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품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하고 성품이 좀 맞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죠? 우리는 좀 온화하고 좀 어? 좀 푸근한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독선적이고 직선적이지 않나. 음. 그리고 지금 계속 보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옌슨이 크리스만이 옌슨 추천했다고 그러던데 계속 좀 보복성으로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안 좋다 보고 그런 뭔가 공정하고 뭐 뭔가 그래도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는 감독이면 좋겠지만 뭔가 좀 공정한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나. 그죠? 좀 심사숙고해서 이브리그 감독 이런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좀 좋은 사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전략 전술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죠? 현대그룹 계열사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독립적인 협회로서 자주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요번에 이제 뭐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축구협회 스스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스스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능한 지휘관의 결과. 글쎄요. 근데 약간 AI 같기도 하고 지금 뭐 AI라는 소리도 좀 있고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용지 50%밖에 인쇄를 안 해서 부정선거가 들켜버린 무능한 지휘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황당한 그걸 했죠. 4,700조를 반도체에 투자한다?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재용 씨하고 최태원 뭐 SK, 삼성, SK, 청와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라도에다가 그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그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글쎄요. 근데 4,700조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벌려고? 어? 우리나라 전체 가치가 1경 5천조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남한 전체 가치가 뭐 땅하고 뭐 시설물하고 이런 거 전체 가치가 한 1경 5천조 되는데 그의 3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얼마를 벌라고요? 응? 저는 오히려 그 반면교사가 아닌가. 그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제가 보기엔 둘이 똑같아요. TV로 보는 홍명보의 모습, 그건 이재명 당선자하고 똑같아요. 당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은. 지금 환율이 1,600원을 다 돼도 아무 좋지도 않지 하죠.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죠. 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려놨죠. 응?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죠. 선거는 부정선거 하고 있고,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응? 당신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뭐가 달라요? 어? 지금 선거 그것도 딱 월드컵 딱 해가지고, 어? 딱 요거 터지니까 바로 묻혀버리네, 그죠? 응? 투표율이 61%인데 표가 없다? 최초 뭐 배현진은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현진 씨가 국회에서 먼저 터뜨렸죠. 표가 없다고. 배현진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배현진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송파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배현진은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뭔 개소리예요. 그죠? 그 1년에 지금 뉴스 한두 개가 아닌데 아직도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그죠?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예요.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상한 표, 부정투표, 이상한 표, 그리고 그 개수 안 맞는 거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어, 어.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방송에서 속보로 표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본투표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도 한 20살 때부터 투표를 저는 꼬박꼬박 다 했네. 군대 갔을 때 빼고 꼬박꼬박 투표를 다 했는데 한 30년 했어요. 그죠?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표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봐요. 사전 선거가 22% 했어요. 그리고 본투표까지 다 합쳐서 61%의 그 투표율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야기했죠. 50% 정도 표를 준비했다. 인쇄표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0% 정도, 22% 사전 선거는 프린터로 하잖아요. 프린터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투표 표만 50% 준비했으면 합치면 73%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22%하고, 그죠? 본투표가 61이면 50, 그러니까 준비한 표가, 그죠? 50% 준비했으면 72%잖아요. 어? 표가 72%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61%밖에 안 했으면 10% 남잖아요, 표가. 근데 표가 왜 모자랍니까? 50% 준비했으면 표가 10% 남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사전 선거는 종이로 안 하잖아요. 인쇄 종이를 안 하잖아요. 프린터 하잖아. 그럼 22% 하고 총 61%인데 왜 50% 준비해? 인쇄표 50% 준비했는데 왜 모자라냐고요. 어? 왜 표가 모자라냐고요. 표를 빼돌렸겠죠. 다른 데로.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제가 선관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 그 1년에 7,200억인가? 예산을 받는데 이게 표 인쇄하는 거하고 포함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봤을 때 표 찍는 인쇄비는 따로 받는단 말인데 따로 받는 것 같아요. 뉴스를 봤을 때. 그러면 1년 예산에 도대체 7,200억은 누가 씁니까?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선관위가? 어? 그 박스 하나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1년에 7,200억이면 10년, 지금 탄핵 이후에 10년이면 7조 2천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디다 썼냐 이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다 돈 펑펑 쓰고 해외 연수 다니다가 선거 때 되면 다 휴가 내버리고 그런다면서요. 요번에도 또 다 나갔다면서요. 선거할 때 되니까 또 다 나가 버렸다며. 어? 다 휴직해버려. 휴직계 다 냈다며. 응? 1년에 7,200억이나 쓰고 선거날 되니까 다 휴직계 내버리고. 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투표율이 61%면 분명히 표가 얼마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투표 개표 시간 몇 시간 걸렸어요? 최고 긴 시간이 16시간 걸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투표율이 80%대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게 말이 돼요? 물론은 좀 복잡하긴 하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복잡하긴 하겠지만, 투표율이 61%밖에 안 되는데, 표수 자체가 작은데, 어? 개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중간에 개표를 하면서도 표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더 충격적인 거는 표가 없다고 하니까 무슨 쇼핑백 같은 데다가 인쇄한 걸 갖고 와가지고 퀵으로 오토바이에 뭐 보안 상자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쇼핑백에다가 어? 인쇄 종이 그 표를 갖고 와서 그리고 투표하라고 줬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 호송도 없고 그냥 아무나 퀵 배달 불러가지고 우리 그 뭐 통닭시키는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거 몇 송파구 갖다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진짜 이건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광탈한 것 월드컵 광탈한 것보다 이게 더 분노할 일이죠. 그죠? 어? 그리고 요번에 표 왜 모자랐겠어요? 저는 제가 추론을 해보면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에서 표를 인쇄하는 게 아닌가? 음. 제가 그런 의혹을 제시를 했죠. 신문사에서 혹시 표를 인쇄해서 어,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의심해서 감시를 했을 수 있죠. 확인을 해봤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뭔지 압니까? 신문사 부도. 두 개 부도 났죠. JTBC 중앙일보 부도 났고 동아일보인가 하나 부도 났죠. 조선일보 빼고 다 부도 났어요. 그죠? 음. 실제로 신문사 두 개 정도가 선거 끝난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협조를 안 해서 정부 지원금이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본인들 말로는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렇다는데 글쎄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아무튼 이건 부정선거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실한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어, 추적해서 저도 뭐 있으면 사이사이에 뭐 확실한 게 있으면 제 나름대로 또 추리나 제 나름대로 요거 연관성이 있는 무언가 있으면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성이지만 이번엔 개빡친 상태로 침까지 뱉으면서 째려보는 거라 공포 그 자체라고.